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김영삼 정부를 평가했죠. 김영삼의 문제가 뭔가요? 김영삼은 기본적으로 목표가 근대국가 수립이 목표가 아니죠. 이 사람은 오히려 근대국가 수립을 제약시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국가 수립한 일을 인정하지 않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큰 일을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정부가 처단해버리죠. 근대국가 수립을 중시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거 제약시하니까 어떻게 근대국가가 수립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반일을 했죠. 반일하다가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이 예로부터 이제 반일을 해왔던 거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IMF 사태를 맞이하죠. 일본 은행들이 대출 연장을 막지 못해서. 그래요. 다 따로따로 갔지만 그게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이제 포퓰리즘 정부로 바뀌는 거예요. 혁명 정부에서. 혁명은 뭐 어떤가요? 큰 이름을 주었죠. 한국에서의 30년간 혁명은 절대 빈곤을 탈출시키고 수백만 수천만 명을 구제했죠. 근데 사실이라는 거예요. 큰 이름을 주지만 또 혁명에는 동반되는 게 있잖아요. 불법성과 폭력성이죠. 불법성과 폭력성을 제거하고 근대국가 수립은 이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나요? 불법성과 폭력성을 이제 제거하면, 중단시키면 개혁 정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잘 진행이 되었으면, 김영삼이 계승을 했으면 개혁 정부가 되었겠죠. 과거 일은 이제 과거 일이니까. 그때 이제 젊은 시절에 근대국가 수립에 반대한 건 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 사람들이 공적을 인정하고 계승하면서 버릴 건 버렸으면 이제 개혁 정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김영삼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 국가가 붕괴되니까 산업정책은 개선했지만 기본적으로 산업정책 뭐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포퓰리즘 정책을 실시했죠. 반일 하면서 조선총독부 철거가 대표적이죠. 그러면서 이제 IMF 사태까지 발발했다는 거예요. 웃기는 일이라 했죠. OECD에서 경제성장률 1위 국가에서 IMF 사태가 발발해 버렸죠. 뭐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인 거예요. 30년 만에 근대국가 수립에 성공한 것도 산업화를 통해서, 산업화에 성공한 것도 유례가 없지만 OECD 1위 국가가 성장률, IMF 사태가 발발한 것도 그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한국에 있었다. 그 이유도 다 설명을 했죠. 그래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를 살펴봐야 되겠죠. 집권을 했으니까. 이 포퓰리즘 기틀이 완성이 된다. 김대중 정부 때. 그래요. 그렇게 보면 돼요. 포퓰리즘 정부의 시작은 김영삼 때다. 포퓰리즘 정부 기틀의 완성은 김대중 때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근대국가 수립 목표는 이 당이건 저 당이건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은 한국에서 40% 이상 있다 하더라도, 과거엔 더 많았겠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정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계속 이제 포퓰리즘 정부만 들어서는 거죠. 기본적으로 좀 아닌 정부도 있고 맞는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기본적으로 다 포퓰리즘 정부라는 거예요.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은 좀 혁명적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엄 선포를 한 게 뭔가요?
사실은 풀린준 정부가 잘못되다 생각하고 한번 깨보려고 했던 거죠.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또 그걸 아니까 또 많은 국민들이 거리에 나왔겠죠. 뭐 특별히 뭐 윤석열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인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포퓰리즘 정부 깃털이 완성. 김영삼 정부는 1997년 12월 3일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했다. 그래요. 요청을 했죠. IMF는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는 대통령 선거 후보와의 약속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약속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개혁 그 구제금융을 하는데 개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김영삼 정부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김영삼 정부는 끝났는데 뭐 조건을 이행할 정부는 다음 정부이지 김영삼 정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12월 4일에서 5일 김대중, 이회창, 이인재 등 주요 후보들은 공식적으로 IMF 협정 이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IMF가 내건 조건은 다음과 같다. 왜 왜 굳이 이런 약속을 받을까? 김대중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유해창, 이인재 이게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은 굳이 IMF 조건을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김대중은 문제가 있잖아요. 뭐 공산주의 세력 인사라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한국인들만 아는 거고 IMF가 볼 때는 왜 김대중 때문이냐? 1996년에 뭐 했나요? 그 노동법 개정할 때 밀란을 일으켰잖아요. IMF는 그거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이 김대중이 그 당시 가장 유력한 후보였잖아요. 이회창하고 더불어서. 김대중이 되면 구제금융을 했는데 이 계획 안 하면 어떻게 하나 그 생각이 들겠죠. 그 노동법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IMF가 제시한 것에도 김영삼이 국민들 설득을 못 시켜서 못한 거지만 사실 하긴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IMF 안 터진다는 보장은 없었죠. 반일을 했으니까. 그걸 하고 이제 그 계승을 했으면 안 터졌던 거죠. 그냥 그때 국민들 설득해서 어차피 이제 민주정치는 절차잖아요. 혁명정부는 좀 다르죠. 자기가 민주주의 운동했다고 하면 절차를 지켜야 되는 거죠. 민주정치를 위해서 투쟁했다면 그 절차를 안 지킨 거죠. 거기에다가 반일까지 했으니까 대출 연장도 못 받고 그러면서 IMF 사태가 터진 거예요. 금융개혁 부실 금융기관의 폐쇄 및 합병 등 구조조정을 요청했고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 한국은행들이 건전성을 높이도록 요구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 한도를 상향하고 금융시장을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은행들이 뭐 마구잡이로 이렇게 그래요. 대출 받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대출 비중을 낮춰라 이랬죠. 또 그 외에 뭐 특별히 큰 연관성은 없는데 뭐 외국인 투자 한도 이런 것도 상향해야 된다는 걸 요구했죠. 금융시장 개방할 것도 요구하고 금융시장 개방해가지고 IMF 사태 터졌는데 그래요. 그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뭐 한국에만 무리하게 요구한 게 아니라 어떤 선진적인 시스템을 요구하는 거죠. 기업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낮출 것을 공고하며 과도한 부채를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그렇겠죠. 이제 과거를 청산해라 이렇게 된 거죠. 원래는 다 부채 투자를 해왔던 거죠. 그러지 마라 이렇게 요구한 거죠. 어차피 이제 다른 나라들도 대출 연장도 잘 안 해주고 이러는데 또한 계열사가 상호 지급 보증을 폐지하며 투명한 회계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그렇죠. 무리하게 하지 마라. 투명한 회계 제도를 왜 도입하라 할까요? 외국인 투자 한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회계 제도가 투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투자가 쉬워지지. 용이해지죠.
또한 부실기업을 대출하고 비핵심 사업 정리를 요구했다. 그러겠죠 뭐. 한마디로 부채 의존도를 줄이고 수익성을 강화하라는 말이다. 그렇죠. 부실기업 대출하고 또 합병하고 뭐 이런 거 해라 이 말은 이제 기업들이 수익성을 개선시켜라 이 말이죠. 전두환이 했던 거잖아요. 일이 터지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일이 터지고 안 하면 더 큰 문제지만 일이 터지고 나면 엄청나게 피해가 커지죠. 피해가 커지기 전에 수습을 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또 한국은 충분히 수습할 수 있는 조건이 됐고 OECD 경제성장률 1위였고 한국이 1년 반 만에 그 IMF 사태를 빨리 통과한 이유가 뭔가요? 원래부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출 그 연장이 안 되면서 부도난 거 아니에요. 그 문제만 해결하면 기업 수익성 좀 강화하면 아니 OECD 경제 성장률 1위인데 왜 빨리 회복이 안 돼요? 금방 회복이 되죠. 이외에도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여러 기업들 창립한 그룹의 총수는 기업들 간 상호 출자로 기업들을 지배했다. 복잡하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니 지배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로 해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지배하고 저렇게 지배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이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 좋죠. 투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라 한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서로 그 기업 총수 입장에서는 지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사실은. 대표적인 방법으로 지주사를 통한 지배가 있다. 하지만 당시 집권했던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은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재벌 개혁으로 해석했다. 그럼 재벌에 대한 그 대기업들 그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이 취해지죠. 그 뒤로 이제 계속 그런 조치들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포퓰리즘 정부 기틀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돈을 많이 번 이가 있어요. 투자를 하는 게 좋나요, 안 좋나요? 투자를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어떤 대기업이 큰 소득을 얻어서 큰 자산을 모았어요. 자산이라고 하죠. 그걸 투자해서 또 다른 대기업을 만드는 게 좋나요? 만드는 게 좋다는 거예요. 향실이 일자리가 공급되잖아요. 그걸 왜 막아요? 국가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좋은데. 근데 그걸 제약시하는 인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이죠. 그런 걸 제약시하는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도 계속 있어 왔다는 거예요. 해방 때부터. 대표적인 견해가 뭐 공산주의도 있지만 삼균주의죠. 그 삼균주의는 계속 이어져 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명칭만 사라졌지. 그래요. 노동개혁,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김대중이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도입한다 해서 반대한 거 아니에요. 1996년에 반대하면서 그 겨울밀란에 참여했던 거 아니에요. 1996년. 근데 그 IMF가 요구했잖아요. 그거 받아들였죠 뭐. 받아들여야지 뭐. 어떡할 거예요. 그 운이 좋다는 거예요 한국이. 안 받아들이고 공산화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공산주의가 붕괴돼가지고 그때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이나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이 멘붕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요구한 걸 받아들였죠. 잘못 계획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못한 게 문제인 거지. 받아들이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는 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 기업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요구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했잖아요.
당시 한국에서 돌파하는 비법이 뭐였냐? 대출 연장. 딴 것도 딴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대출 연장, 추가 대출, 기업 수익성 개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부가 문제될 수도 있죠. 그럼 정부 생산성 강화, 필요 없는 공짜도 자르고. 다 그런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복잡한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사실은. 관심 가지고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당시 대선 후보들에게 IMF의 조건을 수용하라고 요구한 이유는 김대중, 김종필이 1996년 겨울 밀란에 참여하여 노동개혁을 무산시킨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왜 대선 후보들한테 그 IMF가 구제금융하는 조건을 너희들이 그 다 찬성해라, 동의를 해라. 왜 요구했겠어요? 김대중, 김종필 때문이죠. 뭐. 김종필 대통령 후보로 안 나왔으니까 김대중 때문이죠. 즉 김대중에게만 요구할 수 없어서 대선 후보들 모두 동의하라고 한 것이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뭐. IMF 사태가 터지자 일본은행을 포함한 외국계 은행들은 한국 경제를 위기로 인식하고 더 가열찬 자금 매수에 돌입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IMF 사태가 터지기 전이면, 구제금융을 요청하기 전이면 위기란 걸 모르겠죠. 이게 모순인 거예요. 근데 구제금융을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위기라고 인식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서로 출금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할 수 있으면 구제금융 신청하기 전에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문제도 없었잖아요. 저번에 살펴봤잖아요. 문제가 없는데 OECD 경제성장을 1위 한 아주 우량한 기업으로 치면 우량한 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 왜 수습을 못했냐는 거예요. 그게 제가 큰 거죠. 근데 구제금융 신청해버리면 구제금융을 얻어서 얻는 이익도 있지만 와 한국이 진짜 위기인갑다 이러면서 서로 출금해 간다는 거예요. 은행이 돈 쌓아놓고 있는 줄 아냐는 거예요. 다 대출해놨지 대부분 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이 뭐 그 돈 빌려서 돈 쌓아놓고 있냐는 거예요. 돈을 안 빌리지 쌓아놓고 있었다는 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IMF 외환 위기 전 원달러 환율은 800에서 900원대였으나 1997년 12월에서 1998년 1월에는 1700원에서 1960원까지 폭등했다. 왜 이렇게 뛰었나요? 한국 은행들의 달러가 어디 있겠는가? 어디 있겠어요? 뭐 다 빌려줬지 뭐. 다른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빌리라 해도 빌려줄 곳은 없으니 대출해준 기업들로부터 회수해야 했다. 그 파산 안 하려면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기업들은 달러를 들고 있냐는 거예요. 그거 다 파산하는 거지. 그게 IMF 사태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량한 은행도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데는 없다는 거예요. 돈 빌려준 곳에서 다 갚아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에서 제일 우량한 은행도 파산한다는 거예요. 한국이 그 꼴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구제금융 신청하면서. 그 전에 수습했어야 되는데. 은행이 돈을 못 갚으니까 파산하고, 또 기업은 또 은행이 돈을 못 갚으니까 파산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 기업들 역시 빌려서 이미 투자했으니 달러가 없다. 자연히 은행들과 기업들이 대규모 파산이 이어졌다. 줄지은, 이어졌다. 뭐 이어진 거죠, 뭐. 30대 기업 중에 절반이 파산했다는 거예요. 혜택으로 또 대기업이었죠. 파산. 주력 계열사 다 매각하고 그룹 해체돼 버렸죠. 기아그룹도 그 당시에 현대차, 대우차에 이어서 큰 자동차 회사였는데 이제 법정 관리로 들어가 버리고 이제 현대그룹에 인수되었죠. 진로그룹 또 이제 파산해 버렸죠. 그래요. 그룹 해체돼 버리고 한신그룹, 30대 그룹 안에 속했는데 파산하고, 금융회사도 종합금융사가 있었는데 종금사라고 불렸죠. 그 당시에 6개 종금사가 다 퇴출돼 버렸죠. 그래요. 5개 은행도
퇴출됐어요. 한일, 동아, 경남, 충청 막 은행들도 많이 퇴출됐어요. 또 합병도 많았죠. 은행들은 한일과 상업이 합쳐서 한빛은행이 되고 그 서울은행은 또 이제 신한은행 합병되고 그러면서 은행 수가 대폭 줄었죠. 그때 은행들의 수익성을 강화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 대우그룹이 또 파산했죠. 외채 800억 달러 규모 사실상 파산. 이건 좀 과장된 거예요. 1999년 8월에 했는데 800억 그 당시에 800억 달러면 지금도 큰 돈이지만 한 80조, 한 90조 가까이 되잖아요. 90조, 80조, 90조. 그거는 이제 좀 사기극이라는 거예요. 약간 그렇게까지 안 됐을 것이다.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좀 과장이죠. 그 당시에 800억 달러면 뭐 GDP 대비 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업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급이라. 그 삼성도 마찬가지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어. 그 대우가 찍힌 모양이죠. 그래서, 그래요. 800억 달러, 800억 달러는 1997년 GDP 대비 98년이죠. 99년이라 돼요. 몇 프로인가? 98년이라 99년 몇 퍼센트인가? 99년도에 파산했으니까 GDP 대비 16.59%라는 거예요. 그런 기업은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규모가 부채 다 포함해도 그래요. 한국에서 현 시대 한국에서 제일 규모가 큰 기업은 삼성그룹인데 그건 다 아는 거고 명목 GDP 몇 프로인가? 삼성전자가 지금 한 17.19%인데 그래 한국 제일 큰 기업. 그 당시에 그래요. 800억 달러라. 그런 기업 대우는 그 정도 규모가 안 됐다는 거예요. 9년 대우그룹이 800억 달러는 부채는 과장 내지 사기극 아닌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딱 대충 직관적으로 봐도. GDP 규모상 GDP 규모상 있을 수 없는 금액이다. 규모상 있을 수 없는 금액이라서 800억 달러 그래요. 과장된 건지 물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당시 발표를 계산해 보면 이렇다는데 이거를 쓰니가 볼 때는
800억 달러 규모로 이제 파산했다. 이거는 뭔가 과장돼 있다. 그게 잘 이글을 쓰니까 뭐 그것까지 알아볼 정도의 뭐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기업이었던 건 사실인데 대우그룹이 그 정도 규모는 아니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요. 30대 그룹 절반 가까이가 IMF 사태 이후 해체 또는 파산했으며 1998년 한 해에만 16개 종합금융사와 5개 은행이 퇴출되었다. 그래요. 이후에도 합병으로 은행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기업이 파산하니 실업자들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런 일이 생기겠죠. 은행과 기업들이 뭐 대규모로 파산하니까 실업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위기전 실업률은 약 2.6% 정도였지만 1998년 2월에 실업률은 7%를 돌파했다. 그렇죠. 뭐 기업들이 대량으로 파산하는데 외국 은행들이 막 출금해가고 은행들은 또 기업들한테 돈 달라 하고 기업들은 또 투자해놨지 뭐 돈이 어디 있어요. 막 파산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로자들의 임금은 평균적으로 20에서 30% 삭감되었고 체불임금 역시 대폭 증가했다. 위기 전에 비해 체불임금은 2배 이상 증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돈도 못 내고 돈이 없으니까 막 돈 갚는다 정신없고 기업들은 그래요. 그 당시에는 워낙 돈이 귀해서 부동산 그런 거 필요 없다. 화폐가 킹이다. 이런 말도 있었다는 거예요. 실물보다 화폐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다르게 평가되는 거죠. 화폐나 실물이나. 김대중은 IMF의 요구를 받아들여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렇죠. 수익성 계산하라니까. 16개 종합금융사 5개 은행을 퇴출하고 은행들이 합병을 유도하여 은행의 재무구조와 수익을 개선시켰다. 기본적으로 할 일이죠. 또 기업들을 또 구조조정을 하죠. 빅딜 사례, 자동차, 기아자동차를 현대그룹이 인수하죠. 반도체는 LG반도체가 현대전자가 LG반도체를 인수하죠. 삼성, LG, SK, 현대 등 중복투자 사업 교환 합병 이런 일이 있었다. 일부 사업 정리하게 하고 뭐 항공기 삼성항공, 대우항공, 현대항공, 한국항공, 우주산업으로 통합 항공업체들을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요. 이와 유사한 일을 본 적이 있죠. 전두환이 했죠. 97년에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다면 전두환은 어디에서 구제금융을 받았나요? 일본 은행으로부터 받았죠. 일본 정부로부터 받았고 스스로 구조정을 했죠. IMF 사태 요구 없이. 그게 전두환이 뛰어난 점이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한국에서 강제적으로 기업들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당시 가능했냐? 다들 돈이 없잖아요. 돈 가지고 한 거죠. 뭐 금융 가지고 했겠죠. 물론 당시 기업 구조조정이 수익성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는가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수입성 강화만을 목적으로 그래. LG그룹은 주력 업종이 전기전자업종이고 현대그룹의 주력 업종은 자동차이다. 그렇잖아요. LG반도체와 현대전자를 합병시켜요. 누가 누구를 합병해야 되나요? 현대전자를 LG반도체에 합병해야죠. 그럼 좀 나아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데 어떻게 경영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겉으로 보기엔 그렇잖아요. LG 반도체는 기술력이 현대전자보다 우수했고 규모 역시 현대전자보다 컸다. 이 경우 LG 반도체가 현대전자를 흡수하는 것이 맞는데 반대로 현대전자가 LG 반도체를 흡수했기 때문이다.
과연 그러면 뭐 대체로 뭐 수익성 강화를 위해서 했겠지만 이상하다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찾아보면 노동개혁도 있었다. 1998년 노동법이 개정되어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의 조건을 완화하였다. 김영삼이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거는 그리하여 IMF 직후 대량으로 해고되었고 파견근로가 활성화되었다. 그래요. 파견근로가 제도화되고 활성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파견근로가 그럼 예전에는 있었나? 예전에 없었다는 거예요. 파견근로 같은 거. 왜 생겼냐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1990년대 이후에 생겼을까? 특정 신분의 근로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근로자의 이익을 보장하면 보장할수록 다른 신분의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실제로 1990년 이전에는 파견 근로가 없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현 시대는 근로자들 사이에 양극화가 심하죠. 정규직, 비정규직, 또 대기업, 중소기업. 그거 왜 심해졌다 생각하나요? 예전에는 별로 안 심했다는 거예요. 1990년 이전에는. 임금도 잘 올라갔고 어디에서 일하나. 그 왜 그러냐면 1990년 이후에는 특정 신분의 근로자들이 뭔가요? 정치 세력화됐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주장하기 쉬웠다는 거죠. 전두환 정부 때는 그런 걸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일자리가 잘 생기고 임금은 또 어떤가요? 연 10% 이상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80년대 후반 이후에 이제 개헌을 하고 특정 근로자 특정 신분의 근로자들이 세력화하기가 쉬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이익을 보장받게 됐죠. 그랬더니만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도 잘 안 생기고 임금도 잘 안 올라가고 그 신분에 속한 근로자들은 좀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파견 근로가 도입되고 함부로 해고를 못하니까. 그 왜 근로자들 사이에서 그런 불평등이 생겼는가? 그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답은 딱 나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게. 그 사람들이 외면해서 그렇지. 또 특정 신분 세력 인사들이 그 발언권이 세서 그런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